네, 같이 공부하기 전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쟁의 영웅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게 된 임상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되니까 더 반갑네요. 대부분 이제 얼굴도 익숙해지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전쟁 영웅 시리즈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원래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한국전쟁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다가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수업 내용을 시간 내에 못 갖췄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꼽아라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다부동 전투를 꼽습니다. 바로 이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전쟁 그리고 70년 전 대구 PPT를 펴시면,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3년여 동안 크게 우리가 한국전쟁을 공부할 때 크게 몇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개의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발발과 북한이 우세했던 9월 14일까지를 수업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1950년 9월 1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남한이 우세하기 시작했던 이 기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인물을 보시면, 네, 바로 이 5번을 피시기 바랍니다. 5번. 네, 5번 다 피셨나요? 이 5번 슬라이드. 서울수복작전과 압록강으로의 진격이라고 나오는. 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북한이 남한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약 35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영토의 90%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1950년 9월 15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춘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일이 지난 되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9월 28일에 드디어 국군과 유엔군이 바로 북한군에게 함락당했던 수도 서울을 바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이 PPT가 지금 네, 저거 좀 왼쪽 kop니까? 네네. 이거 먼저 치는 겁니까? 얹힌 거는 잠시 뒤에. 뒤에. 네네. 첫 번째. 네.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을 하고 나면 왜 딜레마가 빠지느냐라고 했을 때, 유엔군이 50년 6월 26일 날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목표가 뭐냐면 바로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대한민국의 수도를 탈환하면 유엔군은 한국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월 28일에 서울수복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나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전쟁을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유엔군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이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전쟁을 서울수복에서 멈출지를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재미난 일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바로 이승만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이 터지는 기간 약 5년 동안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3천만의 모든 국가 구성원은 목표가 동일합니다. 바로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김일성도 마찬가지였고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본인이 북진 통일을 하고 싶었지만 당시 국군의 전쟁, 죄송합니다. 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본인이 바로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죠.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본인의 꿈을 위해서, 남한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본인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엔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한군 단독으로 드디어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은 건 유엔군이 최초가 아니고 바로 남한군 국군이 최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엔도 안보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50년 10월 1일에 국군이 제일 먼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승리의 요소는 당연히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전세입니다. 전세. 그러니까 군인들의 사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 이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세에 대해서 보시면 10월 19일에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 함락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10월 1일에 넘어갔으면 10월 19일이면 며칠밖에 안 돼요. 18일이죠. 18일 만에 북한의 수도를 함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통일이 더 현실적으로 가까워진 거죠. 왜냐? 북한의 수도를 함락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쭉 이제 북쪽으로 군인들이 약간 북한의 영토를 함락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데 끝이라고 보시면 11월 1일, 그쵸? 약 20일 만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압록강 최북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잠시 뒤에 볼 건데 바로 백두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나라 영토가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11월 달에 우리는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것도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의해서 통일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통일로 가는 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1950년 11월에 통일이 될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한 나라 때문에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했을 때 바로 중공군입니다. 자,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에 평양이 함락된과 동시에 드디어 한국전쟁에 개입됩니다. 그 전에 중공군은 바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게 경고를 해요. 너네가 북한으로 넘어오면 우리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서울 수복에서 멈춰라 라고 끊임없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항의는 아니죠. 의사를 개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이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공군의 입장에서는 바로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세는 또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때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50년 11월이 되면 드디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바로 이 통일을 이룩하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1950년 12월 24일에 바로 한반도를 통일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그때 바로 통일을 하려고 했으나 그걸 중공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가 여기 1950년에 가져서 50년 11월에 일어난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자, 왜 장진호 전투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10월 19일 날 평양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옮긴 임시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부산 바로 밑에 강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일성을 죽여야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계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장진호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드디어 중공군과 미 해병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를 벌이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죠. 거의 30일 정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뭐하느냐, 미 해병대 대부분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바로 이 북한군과 국군의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드디어 뭐하느냐, 바로 국군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유엔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지역에서의 전쟁에서 유엔군이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원 철수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원 철수가 여기 나와 있는 흥남철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남철수가 끝난 시점이 보시면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 주민 약 20만 명이 바로 이렇게 바로 유엔군의 배를 타고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제가 이 장진호 전투를 가지고 전세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중공군에 의해서 국군과 유엔군이 밀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서 재함락당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바로 1.4부터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1.4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국군과 유엔군이 바로 수도 서울을 재함락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1951년 3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6, 7, 8, 9, 10, 11, 12, 1, 2, 3 그러면 서울 탈환까지 걸리는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돼요. 10개월 정도 딱 전쟁을 해보니까 예, 국군도, 유엔군도, 북한군도, 중공군도 전부 다 예,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전쟁에서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럼 손해를 보면 당연히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951년 7월 11일에 개성에서 제1차 정전회담이 개최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전회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1951년 7월 10일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난 지 13개월 만에 정전회담이 바로 1차로 재개됐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적이게도 이 정전회담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결렬되었습니다. 그럼 왜 제1차 정전회담이 결렬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전쟁이 2년 더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제1차 정전회담에서는 의제가 5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의제 5개 중에는 타결하기 힘든 의제가 있고 타결하기가 수월한 의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번째 의제는 타결하기가 쉬워요. 그냥 정전회담이 뭡니까? 종료된 후에 3개월 안에 남북한 정상들이 모여서 예, 회담을 하자. 정치회담.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번 의제는 쉽게 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어려운 과제가 뭐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 있습니다. 제3의제. 자, 우리가 정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감시하는 기구를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병력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제3의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거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의제에 비해서는 예, 수월하게 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공산주의 국가의 2나라,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2나라, 총 4나라죠. 그리고 이 4나라가 바로 이 남북한의 휴전감시위원회를 그러니까 관리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근데 타결이 어려운 그리고 타결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1제와 제2의제와 제4의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2의제는 전쟁이 멈추면 그 나라에 그쵸, 국경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를 국경선으로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국경선에 위치를 두고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때 북한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면 원래 1945년 8월 15일 그리고 1945년 9월 15일 남북한이 나라가 세워질 때 기준이 38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83이 국경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383 기존의 국경선을 소화하자. 이게 북한군의 입장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쪽에서는 아니다. 휴전회담이 끝나는 날 바로 이 군사가 접촉했던 선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로 결정났느냐라고 했을 때 유엔군이 주장한 이 접촉선으로 하기로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지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군사 분계선의 접촉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타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포로 교환입니다. 자, 그럼 포로가 얼마나 많을까? 유엔군이 잡은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 숫자가 약 12만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12만입니다.
자, 반면에 북한군이 잡은 국군과 유엔군의 포로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소문이 나기로는 5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거의 50대 50이잖아요. 그럼 2대 1로 교환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딱 결정이 났는데 그럼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유엔군 입장에서는 자유송환을 주장합니다. 근데 북한군과 중공군은 강제 소환을 주장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10만과 5만이 이동한다는 건 상당히 큰 뭡니까? 국가의 자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제 소환을 할 경우에는 북한군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죠. 이 포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간인이 아닙니다.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군인 10만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12만이죠. 반면에 유엔군은 5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전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소환을 해야 되는 거고,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강제 소환을 하면 안 되죠. 자유 소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유엔군에서는 자유 소환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전쟁 기간에는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군대에 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 주민인데 인민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강제 송환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졸지에 북한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포로 중에는 중공군이 있는데 이 중공군들은 독특해요. 이 모택동이 죄송합니다. 조선의용군을 만들 때는 뭐라고 했느냐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중공군이 60만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포로가 있는데 이 포로들이 본인이 자원을 해서 한국전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포로를 교환할 때는 자신의 나라인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타이완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타이완과 중국은 대립 갈등 관계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은 1949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51년이면 이제 건국된 지 2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당 정부보다 중국 공산당이 더 우월한 체제이다라는 걸 선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파견된 조선 의용군들이 타이완을 가겠다라는 거는 중국 체제를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로 교환과 관련해서는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결국에 결렬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뭐를 하느냐, 지리학 전쟁을 합니다. 보시면 1951년 7월 10일 정전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약 1년 반 뒤인 1953년 4월 16일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고지전, 국지전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실제로 한국전쟁의 대부분의 사상자들은 바로 이 고지전에서, 국지전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왜 1953년에 그리고 4월 달에 다시 제2차 정전회담이 재개되었을까?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1차 정전회담이 일어났을 때 이 정전회담이 결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바로 한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전회담을 할 때 공산주의 국가에 유리하도록 의제가 채택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1차 정전회담에서는 공산주의에게 유리한 의제가 채택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탈린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근데 1953년이 되면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바뀌는
그동안 고지전을 하는데 이거는 산 하나를 뺏고 뺏기는 거잖아요. 한 평의 땅을 차지하고 있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승자가 없어요. 승자. 우리가 일단 다루던 분도 볼 건데 하루에도 이 산의 주인공이 국군이 될 때도 있고 북한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엔군 중에 누구도 한국전쟁에 자국의 국민이 희생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한국전쟁이 끝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스탈린의 죽음으로써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953년 4월 11일 날 제2차 정전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판문점에서. 그리고 드디어 포로 교환에 대한 합의를 냅니다. 바로 자유송환으로. 자, 그럼 이제 제2차 정전회담은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전쟁의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 전쟁이 종결되면 분단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거라는 걸 본인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면 안 돼요. 특히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남한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제2차 정전회담이 결렬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펴니다. 근데 그 작전 중에서 어떤 작전을 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유엔군과 합의를 하지 않고 약 2차례에 걸쳐서 5만 정도의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특히 미군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자기들은 1차 정전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이 포로 석방 때문인데 남한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합의를 거치지 않고 포로를 석방해버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전회담이 결렬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그냥 석방을 했는데 석방한 인원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약 5만입니다. 그러면 12만 중에 5만이면 엄청난 인원을 지금 석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승만의 이런 단독 행동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 쉽습니다. 미국과 유엔군과 합의를 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미국 수뇌부에서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에버레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버레드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럼 왜 이승만은 그냥 전쟁 끝내면 되지, 정전회담 하면 되지, 왜 정전회담을 방해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주차에 살펴봤다시피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군과 남한군의 전력 차이는 4배였습니다. 4배. 한국이 1이면 북한이 4예요. 근데 갑자기 정전회담을 통해서 정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북한군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제2차, 제3차 도발 또는 침해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당연히 군사 조직과 함께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데 남한에는 없어요. 그리고 남한이 북한군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군사 무기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남한을 지켜줄 보호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정전회담 오케이 해줄 테니까 그 대가로 미국이 우리 남한의 군사력을 책임져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1953년 10월 1일에 한미3호 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군작전권과 군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일명 소파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냐라고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 전쟁
자, 근데 중요한 건 1953년 7월 27일 날 바로 이 북한군, 중공군, 그 다음에 미국군이 정전회담을 통해서 협정을 이뤄낼 때는 단어가 보시면 정전.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건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저 아시다시피 강원도 일대에 있는 그 선을 정전선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휴전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오늘날 우리는 한국전쟁이 끝난 걸 정전회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휴전회담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정전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휴전선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1년 뒤에 바로 개최된 제네바 회담과 관련됩니다. 이 제네바 회담에서 이 한국전쟁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 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라고 부를 것이냐, 휴전협정이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미국이 정전은 아니다, 휴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겠죠. 미국이 정전이라고 했다면 이제 상황이 또 달라졌겠죠. 근데 이제 제네바 회담에서 휴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승만이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전 반대 운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가도 시위를 많이 시켜요. 우리는 단독으로 무력 국진 통일을 하자, 뭐 이렇게 등등 여자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 시기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은 바로 이 한국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보면, 제가 봤을 때 한국 전쟁은 선만 이동된 전쟁입니다. 45년 8월 15일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입었던 38선이 1950년 한국전쟁을 끝나고 나면 38선에서 DMZ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전쟁은 어떻게 보면 전쟁사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도 남한군도 얻은 게 없는 전쟁입니다. 자, 근데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겹겹의 선이 남북을 나눈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전쟁 전에는 남북한이 나누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8선이 국경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좁게는 4개, 넓게는 5개의 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을 없애야만 남북한의 통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분단이 더 고착화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1주차에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이. 현대 시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 있고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한국전쟁 하면 당연히 기억해야 할 전쟁입니다. 근데 2021년 오늘날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은 과연 기억해야 할 전쟁인가 아니면 잊혀지는 전쟁인가 라고 했을 때 방점이 전자라고 하고 있죠. 잊혀지는 전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물으면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는 학습자들보다 모르는 학습자들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높아진다는 게 그 증거이죠. 자, 지금 2021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21년이고 종전회담이 이루어진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1주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요인 사회가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북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북한 좋은 국가예요. 북한에 놀러 가고 싶어요. 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는 엄청나게 적겠죠. 체질적으로 우리는 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전쟁 또는 북한, 왜 우리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와 관련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실 수 있죠.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념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는 통일전쟁으로 볼 것이냐.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 남침을 했을 때는 이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는 통일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거의 사라지죠. 대신에 이걸 뭐로 보느냐? 이념전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념으로 사람을 구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는 민주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는 자유주의 진영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진영이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럼 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1960년대나 70년대, 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한국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0세기에 살았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 하면 연결되는 키워드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 대부분 다 통일 교육 받고 자라셨잖아요. 근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누구도 한국 전쟁을 통일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우리가 꼭 없애야 되는 체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미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한미상호 방위조약 보시죠. 1990년대 대학생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가장 많이 용어할 때 하나가 바로 이소파였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작전권을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에서 이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의제인데 제가 최근에 이 소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20세기에는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재편이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가 군작전권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1세기에 한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 군작전권을 과연 한국이 갖고 오는 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중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분야가 뭘까? 경제 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넘버1이 미국이고 넘버2가 중국인데 어느 나라에 내쏠리겠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재미나게도 이 군사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 미국을 우방으로 유지하고 대신에 그걸 이용해서 중국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외교를 구사할 수 있는 게 이 소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어떤 사건이 만들어질 때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다부동맹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장 치열했던 전투 다부동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뽑아라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1등은 다부동 전투라고 봅니다. 이 다부동 전투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부동 전투를 많이 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부동 전투를 알려면 한국 전쟁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1950년 8월 1일부터 1950년 9월 25일까지 55일 동안 뭡니까? 이루어진 전투가 다부동 전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다부동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다부동 전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이 낙동강 방어선이 설정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국방군과 국군의 전투,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요 로마자 숫자 2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투 전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다부동 전투가 일어났을 당시 대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낙동강 방어선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동강 전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죄송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낙동강 전투 또는 다부동 전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이 낙동강 방어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낙동강 방어선이니까 당연히 낙동강을 띄고 만들어졌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0년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대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1주차에 살펴보신 것처럼 대전 전투에서 미군과 국군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군은 결정을 내립니다. 금강 방어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한이 망한다. 그러면 남한이 망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부산을 교두보로 만들어서 적을 공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을 교두보로 해서 바로 이 국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방어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때 만들어진 방어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그럼 낙동강 방어선은 1950년 8월 1일에 만들어졌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낙동강 방어선은 전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전세에 따라서. 자, 그러면 마지막 낙동강 방어선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마산 위에 창녕, 그렇죠? 그 다음에 외발, 대구, 영천, 안강, 포항 요 지역이 바로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까? 낙동강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 방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10%가 뭡니까? 무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운명을 바꾼 전투라고 저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전쟁 전 기간 중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1950년 6월 25일날 북한에 남침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 8월 1일이 되면 낙동강 전투가 터집니다. 그럼 기간 딱 합치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정도가 되죠. 30일 만에 북한군은 한국 영토의 90%를 점령했습니다. 북한군이 승리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50년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누가 이기느냐? 남한이 이겨요. 그럼 이렇게 북한군 승리에서 남한군 승리로 넘어가는 요 한 달 동안 남한과 북한군이 적전을 벌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낙동강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투는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동강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은 자,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제가 1주차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군은 이걸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토 완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이 낙동강 방어선이 최남단 장악선입니다. 요 10%만 차지하면 드디어 남진풍의 국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북부는 요 선이 최북단 방어선입니다. 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한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바로 태극기가 사라지고 인문기로 채워질 뻔한 시, 즉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던 선이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남한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런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낙동강 방어선은 북한군, 남한군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 다 중요했다라는 건 뭐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병력 투입 규모로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국군과 미군은 8개 사단이 투입이 됩니다. 북한군은 14개 사단이 투입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단이 지금 어디에 몰려있느냐? 바로 그 낙동강 방어선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렇게 흘러가는 선이죠. 여기까지. 외관 보시죠, 외관. 그쵸? 네, 요렇게 외관을 기준으로 해서 요 남북 방향으로는 전부 다 유엔군이 방어를 해요. 유엔군. 알겠죠? 그 다음에 외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서 포항 여기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집 있죠? 요 가로선. 여기는 전부 다 북군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예, 서쪽 지역은 유엔군이. 그 다음에 동서 이렇게 남북이 됩니다. 남북 방향으로는 유엔군, 동서 방향으로는 북군이 주로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은 크게 3개의 시기로 나눠져요. 근데 3개의 시기로 나눠질 때 보시면 여기 X선이라는 게 있고 여기 Y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여기서 이 55일간 투입된 병력의 규모를 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자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는 예, 바로 북한군의 숫자나 그 다음 남한과 유엔군의 숫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병력 규모 측면에서. 근데 Y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Y선을 보면 자 국군이나 유엔군 숫자보다 북한군 사단 수가 훨씬 더 많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50년 8월 13일 날 북한군이 총공세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8월 공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자, 9월 15일은 역시 이와 똑같은 거지만 비슷하게 병력 규모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X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수하시죠? X선, Y선. 자, 그 중에서 원래 낙동강 방어선은 위치가 어디냐면 영덕, 그 다음에 안동, 그 다음에 상주, 김천, 그리고 낙동강인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보다 훨씬 더 이북이죠. 그렇죠? 영덕, 안동, 상주, 김천 지역이 들어가니까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8월 13일이 되면 낙동강 방어선이 줄어들어요. 어디냐? 포항, 그쵸? 안강, 영천, 외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창원, 마산. 다른 말로 하면 사실 55일간 이루어진 다부동 전투에서 대부분의 승리는 주인공이 북군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니고 어느 나라 군인이었다? 북한군이에요.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대부분의 승리는 북한군의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X선에서 Y선으로 줄어듭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군이 이 다부동,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도시인 부산을 함락하는 루트는 뭐냐라고 해서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4개의 함락 루트는 여기 나와 있죠. 북한과 소련군의 선제 타격 계획 루트
루트에 나와 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루트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북한군이 속초에서 강릉, 중문진 쪽으로 내려와서 오늘날의 칠봉도를 타고 부산을 함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란색 루트입니다.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은 칠봉국도를 타고 와서 부산을 함락하는 게 첫 번째 루트입니다. 첫 번째 루트. 그러니까 당연히 이 7번 루트로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디에 방어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영덕에서 만들어진 거고 마지막은 포항에서 안강으로 방어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내려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네. 자, 소룡군의 선제 타격 루트를 보면 네, 여러분 대전에서 진주로 내려와서 그렇죠. 진주에서 지금 여러분 진주에서 부산 가려면 그 남해안 고속도로 가셔야 됩니다. 알죠? 그 남해안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부산을 함락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일 성공했어요. 자, 북한군은 6월 25일 날 예, 남침을 했고 목표가 뭐냐? 7월 25일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을 함락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7월 25일. 근데 진주 지역에 북한군이 들어온 날짜가 7월 28일이에요. 그러면 3일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3일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실제로 북한군의 이 선제 계획안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 마산만 넘으면 막바로 어딥니까?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X선은 누가 맡았다고 했습니까? 북군이 아니고 유엔군이 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받았냐? 미군이 주 담당을 해요. 그래서 미군이 이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진주 지역에서 들어온 북한군에 의해서 부산을 망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루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남해안에서 마산, 창녕으로 연결되는 방어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경부선을 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 외관, 대구. 그래서 경주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루트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경부선과 중앙고속도로. 아, 이건 중앙고속도로가 편하는데요. 중부내로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나눠서 중부내로. 그래서 상주에서 김천, 외관, 대구로 와서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와서 부산으로 가요. 총 4개의 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대전에서 김천, 외관, 대구 와서 이렇게 쭉 나눠지는 곳을 지키려면 어디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 외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관 지역에 방어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쭉 연결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 방어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낙동강 방어선이 이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첫 번째. 바로 북한과 소련군의 선제 타격 루트에 맞춰서 방어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낙동강 방어선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네, 낙동강을 끼고 해발 고도가 500m 이상이 되는 바로 천년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전투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낙동강 방어선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달성군 지역에 6.25 전쟁 관련된 유적지를 할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명한 빨간 마호라의 주인공 유치곤 장군이죠. 그래서 실제는 유치곤 중위입니다. 근데 이 유치곤이라는 군인이 대표하는 전투가 뭐냐면 승호리 전투라는 겁니다. 그게 평양에 있는데 평양에 있는 그 승호리 철도가 있어요. 그 철도를 이용해서 중공군과 북한군이 동부전선에 군수 물자를 보급받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렇죠. 보급 루트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를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보급로를 확보해야 되겠죠. 보급로. 자, 그러면 이 낙동강 방어선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유엔군의 방어, 유엔군의 보급 루트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유엔군의 보급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마산, 창녕, 대구,
영천, 그 다음에 포항. 그럼 결국에는 낙동강 방어선이랑 유엔군의 보급 루트가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쭉쭉 살펴봤고, 자, 요 1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낙동강 방어선 일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딱 적어놨죠. 8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끝나는 건 이제 9월 24일에 끝나요. 그럼 보시면 그 중에 9월 중순까지는 북한군이 유리합니다. 그게 언제냐? 인천 상륙작전 이전.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전에도 다부동 지역은 북한군이 유리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 이후가 되면 누가 유리하냐? 국군이 유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 또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북한군은 어떻게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이기고 바로 유리한 고지를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두 개의 전술이 있습니다. 그 전술이 뭐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8월 공세,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9월 공세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다시피 국군과 유엔군은 8개 사단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근데 북한군은 무려 14개 사단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 사단이 더 많이 투입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단이 투입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8월 공세와 9월 공세 때문에 북한군이 유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낙동강 방어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지금부터 10분간 쉬고 나머지 55일간의 고지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면서 낙동강 전선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 전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낙동강 전투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낙동강 전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다부동 전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이 다부동 전투가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전투인지, 그리고 북한군과 남한군이 모두 다 사력을 다한 전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부동 전투에 참여했던 병력이나 피해 규모입니다. 보시면 북한군은 3만 명이 이 다부동 전투에 참전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국군과 미군은 15,000명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 45,000명이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전 규모가 보면 북한군이 남한군에 비해서 2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피해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규모. 그 중에 북한군은 24,0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80%가 낙동강 전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엔군과 국군은 10,000명이 죽었습니다. 5,00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한미연합군은 67%가 전사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낙동강 전투에 참전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대부분 전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낙동강 전투를 부를 때, 그럼 다부동 전투를 부를 때 항상 지칭하는 일종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산헐란다. 산에는 시체가 나돌고, 강가에는 피로 얼룩졌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합쳐가지고 지금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외곽 지역에, 지금 혹시 외곽 출신 없으시죠? 칠곡 지역에 산에 34,000명의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고. 근데 그만큼 사력을 다한 전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하루 사망자가 약 1,30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대구 인구가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어디 가서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정부가 설립되고 난 게 1949년에 인구 총조사를 해요. 49년도에. 그때 대구 인구가 33만입니다. 33만. 우리나라 수도였던 서울은 인구가 약 100만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구나 인구차가 저렇게 나지 않죠. 한 1대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33만인데 지금 3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구 인구의 거의 10%가 죽은 전쟁이 바로 이 다부동 전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부동 전투를 이해하려면 지금 다부가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다부는 해석하면 부자가 많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 사람 살기 좋은 땅,
이 지역이 바로 다부입니다. 그럼 왜 이 다부 지역은 풍요로운 땅 또는 사람 살기 좋은 땅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통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다부 지역에는 주로 뭐가 설치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역참이나 역원이 많이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부 지역은 이 경상북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는데 그 중에서 주로 어느 지역과 연결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을 예를 들면 남북병영을 할 때는 지금 대구 안동북도, 그렇죠? 그 다음 대구 상주북도가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안동이랑 상주를 주목해야 돼요. 원래 낙동강 방어선의 X선이 구축될 때는 영덕, 안동, 상주, 김천 이렇게 구축됐다 말씀드렸죠. 그럼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부산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답으로 가야 돼요. 왜? 안동에서 내려오고 어디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상주에서 내려오고. 참고로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 7월 30일, 8월 1일이 되면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때 이 북한 지역에 사령부가 설치된 곳이 두 곳이에요. 두 곳.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안동. 또 하나가 어디냐면 김천. 그럼 김천, 구미, 외곽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부동이 북한 지역에서는 부산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꼭 상점해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표현하면 유엔군과 북군은 꼭 이 지역을 지켜야 되는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의 핵심은 바로 이 다부입니다. 다부. 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다부 지역이 대구에서 북쪽 지역으로 22km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부 전선이 붕괴되면 대구는 쑥대밭이 됩니다. 대구가 쑥대밭이 되면 부산은 그대로 혼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에서 부산 갈 때 울산 지역에 영남 알프스 있죠? 그 지역? 그 지역 빼고는 거의 산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거예요. 밀고 내려가는. 그래서 이 22km가 바로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2km를 방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부동 전투를 하는데, 자, 이 다부동 전투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나눠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낙동강 전투를 다부동 전투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낙동강 전투와 다부동 전투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넓은 의미로 보면 다부동 전투는 55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언제냐? 8월 1일. 그리고 끝나는 시점이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이 되면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전력을 전부 다 빼서 북한을 이동합니다. 그럼 55일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가 낙동강 또는 다부동 전투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중에서 다부동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는 붉은색입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게 다부동 전투, 좁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좁은 의미의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투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국군과 유엔군이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긴 전투이자 좁은 의미의 다부동 전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살펴보는데, 자, 그 중에 그럼 도대체 다부동 전투 하는데, 그럼 도대체 다부동 전투의 범주가 어디까지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색들 전투 있죠? 요거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그쵸? 그럼 여기 보시면 현재 칠곡군 지역에서 다부동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은 행정상으로는 첫 번째가 석저구, 두 번째가 가산명, 마지막이 동명입니다. 동명. 그래서 동명, 가산, 석적 지역이 바로 이 다부동 전투가 일어났던 주요 전적지이고, 그 중에서 석적읍에서 이렇게 가산면이 끝나는 요 지역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게 다부동 전선입니다. 다부동 전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자, 머리로 이걸 넣으면 돼요. 동명 딱 끝나면 대구광역시 북부입니다. 일명 칠곡이라고 부르는 거죠.
칠곡군하고 칠곡군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대구 광역시 북부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다부전선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다부전선에 대한 특징을 모르면 우리가 다부전 전투가 왜 그곳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다부전선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낙동강 방어선의 가장 큰 특징, 선이 만들어질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낙동강이라는 강과 해발고도 500m 이상의 고지대 산들이 대규모로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 칠곡 지역에서 해발고도 500m 이상의 산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석적, 가산, 동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첫 번째가 유악산입니다. 해발고도 762m고 여기 다 가보셨죠? 가산? 여러분, 가산은 언제 가셔야 됩니다. 봄과 가을에 가셔야 돼요. 네. 봄에 가시면 대한민국에서 꽃 이름 뭐더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만 그런 곳이 있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가산은 해발고도가 901m입니다. 그래서 팔군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산이 가산입니다. 그럼 당연히 고지대의 산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유리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 잠시 뒤에 지도 보여드릴게요. 유악산, 가산, 팔궁산성으로 연결되는 방어선을 구축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북한군과 서울군의 선제 타격 경로를 보면 영덕, 포항 쪽으로 내려오는 선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울산 지나서 부산으로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일부 세력은 어디로 오냐면 영천으로 와요. 그러니까 영천으로 와서 어디로 오느냐? 대구로. 그럼 영천에서 대구로 오려면 당연히 어느 산을 넘어야 되겠습니까? 팔공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후삼국시대에 견훤이 신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고려의 왕건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전투 이름이 공산전투지 않습니까? 그 공산이 어디에 지금의 팔공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천과 대구를 연결하려면 팔공산을 넘어야 돼요. 그거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오른쪽에 팔공산이 있으면 이제 왼쪽에 서쪽에 가산이 있어요. 그러면 팔공산으로는 영천 쪽으로 해서 북한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가산 쪽에서는 상주, 그 다음에 안동 지역에서 뭐하느냐? 북한군이 들어와요. 그러면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팔공산과 가산 지역에 방어선을 만들면, 그쵸? 북한군 모두를 방어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다부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낙동강 방어선도 낙동강 방어선도 중요하지만 다부전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부전선을 유엔군이 만든 목적은 뭘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제1차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산 그 후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낙동강 방어선 자체가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이기 때문에 부산 그 후보 확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2차, 3차입니다. 2차는 이겁니다. 임시 수도 대구를 소화하기 위해서요. 대전 전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틀 뒤 7월 16일에 이승만이 임시 수도를 대전에서 대구로 옮겨요. 7월 16일에. 그리고 8월 17일까지 바로 대구는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다부동 전선이 형성될 당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라는 거예요? 부산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대구죠. 그 북한군 입장에서는 우리 아까 장진호 전투 봤다시피 어디를 함락해야 되겠어요? 임시 수도가 있는 대구를 함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다부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 되겠어요?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다부전선을 만든 이유는 바로 임시 수도인 대구를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 터졌지만 이 시기에 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전쟁을 경험하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감 하나를 두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대구 지역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전쟁이라는 건 실제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3차 목적과 관련합니다. 대구가 북한 지역의 그 사정권, 북한 지역의 포격 사정권 안에 들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12km, 12km. 북한군이 대구에 12km까지 앞에 딱 가면 포 쏘면 대구 시내 박살나요. 그러면 대구에서 12km 지점이 어디냐? 산 이름이 되게 예쁩니다. 도덕산 중간. 이 도덕산을 수호해요. 도덕산을 빼앗기면 대구는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낙동강 방어선은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8월 16일에. 자, 그러면 우선 우리는 다부동 일대의 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반성해야 되는데 제 집이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칠성입니다. 제가 진짜 철에 살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버스가 하루에 3번밖에 안 가요. 네. 근데 저희 집을 가려면 삼거리가 있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비포장도로인데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좀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근데 이 앞에 항상 그거 뭐냐면 작은 약간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전범이 없었는데 아 산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5km 나가면 신돌석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저희 집에 신돌석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책을 봤는데 유턴하는 이 산이 신돌석 장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해서 승리한 산이래요. 그 반성이잖아요. 이렇게 무시겠다 이러면서 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영덕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요즘 그때마다 제가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기분이 달랐어요. 그 유턴할 때마다. 그전에는 전혀 역사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유턴을 했는데 지금 갈 때마다 아 저기가 신돌석 장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했지. 근데 전투를 해서 승리하기에는 산이 너무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현장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다부동 전투하면은 그렇죠. 아까 봤다시피 그 안에 세부 전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왜 그 세부 전투들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그 지역 지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주제를 할 때는 지도를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은 이유가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이 다부동 전투가 55일간 이루어지고 시산혈화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이 지역에서 이렇게 55일간 이루어지는가 그걸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 지형 지세를 파악하시면서 이해하시라고 너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가 다부동이에요. 다부동에 보시면 특징이 뭐가 많습니까? 이렇게 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산이. 근데 해발고도를 보세요. 해발고도가 대부분 뭐예요? 500m 이상의 고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해 보세요. 부채 모양이에요. 부채 모양. 그래서 아까 행적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채 모양. 그러니까 뭐 하기가 쉽습니까? 방어하기가 수월한 것이 이 다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에 수월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반격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내가 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선점해 있으니까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채꼴 모양의 다부동 일대의 산들은 유엔군과 국군의 입장에서는 방어와 공격이 모두 다 가능했던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산이 전부 다 고지대다라는 걸 알아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도덕산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구 지역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이 도덕산입니다. 어디신지 모르겠죠? 여기 1,500년이 거야. 그래 보시죠. 그렇죠. 이 지금 7국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냐면 79공국도 여러분 많이 타셨어요. 지방 또 79호선 이게 어디냐? 팔공산 가는 길입니다. 여름에 비 오실 때 7국군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북부에서 동명으로 넘어가려면 동명사거리가 있어요. 동명사거리. 그래서 우회전을 하시잖아요. 그럼 평구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수 있잖아요. 왼쪽에. 그렇죠. 예, 성림사 맞습니다. 그래서 요 쭉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여기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성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성림사라는 절. 그 절 맞은편. 서방서 세워진 119 서방서 세워진 그 뒤산 이름이 도덕산입니다. 절도 있어요. 글씨 대단하시고. 도도가. 네. 그래서 여러분 도덕산을 이제 도도강 하실 때마다 이제 다분도 듣게 가셔야 돼요. 절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부동 성전 부대는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세부전투 중에 첫 번째가 유학산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뒤쪽으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유학산이죠, 유학산. 그렇죠, 여기 황학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 유학산 보이시죠? 요 황학산 기억해 놓으세요, 황학산. 자, 요 황학산이죠. 그럼 이렇게 부채꼴로 하나의 방어선이 만들어졌죠? 다부동 지역에. 자, 그럼 요 유학산이죠? 그럼 유학산, 그 다음에 수암산 여기 보이십니까? 수암산 보이시죠? 요 세탄산 보이시죠? 요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선이. 그럼 선이 이제 몇 개 만들어지는 겁니까? 2개가 만들어집니다. 2개. 요 황학산 있죠? 황학산. 해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유학산에서 수암산, 세탄산, 요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선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1950년 8월 3일 외관 철교 합사. 이걸 알아요. 자, 이걸 딱 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전쟁할 때는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루마다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자, 1950년 7월 28일이 되면, 자, 오늘날 남해안 지역에서는 진주가 함락됩니다. 북한으로. 그렇죠. 그리고 7월 28일, 29일, 30일이 되면 유엔군이 쳐놨던 엑서성, 영덕, 상주, 안동, 김천, 상주 지역이 함락돼요. 그래서 8월 1일이 되면 칠곡군, 영천, 안강, 포항까지 북한군이 내려와요. 그렇죠?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북한군이 승리했고 유엔군이 전쟁에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은 결단을 내려요. 여기서 북한군과 싸우면 전쟁이 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장기화 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만들어내요. 그 방법은 뭐냐?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낮춰야 돼요. 늦춰야 돼요. 그럼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이 부산 도도고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도록 낙동강 일대에 있는 모든 교각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8월 3일 오후 8시에 바로 외관철로와 낙동강에 있던 모든 철각들을 비행기로 전부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뚫으려면 낙동강을 뭐해야 돼요? 건너야 돼요. 그러면 유엔군 입장에서는 공격하기도 쉽고 방어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북한군이 철로를 폭파했는데도 너무 쉽게 낙동강을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학산입니다. 유학산. 여기 보시면 유학산이지 않습니까? 유학산, 수암산을 이 낙동강 건너가 이 일대를 전부 다 북한군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엔군 입장에서는 황학산 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사수해야 되겠습니까? 임시 수도인 대구, 그 다음에 도덕산을 지키려면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에서 북한군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방어선을 이 2개를 가져야 부산도도고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수암산이랑 유학산 일대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엔군과 북군이 최초로 이긴 전투가 유학산입니다. 유학산. 원래는 북한군이
진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산들이 전부 다 뭐예요? 푸르죠.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산은 여기에 뭐가 없다? 푸른 폭이, 나무한 폭이 없습니다. 민둥산입니다. 민둥산. 그 중에서 이 민둥산인 유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이 산을 9번 뭐냐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요. 그 승리를 이끈 주력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이분입니다. 예, 이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셨죠. 예,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 백선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선엽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산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 이 유학산에 투입되었던 예, 국군과 유엔군의 80에서 90%가 하루 지나면 죽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본인의 유교 자본과 관련된 회고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회고록의 내용이 뭐냐? 예, 국군이 너무 많이 죽어서 들어오는 신입들의 이름조차 못 외웠다. 얼굴조차 못 외우고 그냥 죽인 거예요. 매일매일. 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한 건 바로 이 유학산 전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학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다부전선이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8월 13일부터 8월 23일, 약 10일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한촉탄이 만들어졌는데,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5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전쟁이 끝나고 막 바로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한촉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도 앞산에 가신 한촉탄 있죠? 역시 한국 전쟁 기간에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전쟁 기간에 한촉탑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전쟁하면 어떻게 한촉탑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학산 지역이나 앞산 지역에 한촉탑이 한국 전쟁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건 이 전투가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뭡니까? 생명을 생명을 바쳐서 이 전투지를 지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3.28 고지입니다. 이 3.28 고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3.28 고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석적이라고 나와있죠. 기간으로 나오시면 되고, 이 3.28 고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디냐? 북한군. 다윗은 누구냐? 국군. 자, 여기로 보시고, 여기 무슨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기갑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갑사단. 네. 전차랑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에는 뭐가 없습니까? 전차가 없어요. 그런데 이 3.28 고지에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느냐? 바로 국군이 됩니다. 유엔군. 이 지역에서 전투를 12일 동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인이 15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낙동강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곳이 3.28 고지. 도대체 3.28 고지가 뭐길래 이 3.28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주인이 15번 바뀌었느냐. 대단합니다. 자, 요것이 색탄산이라는 거 보이죠? 색탄산? 보이세요? 여기가 3.28 고지거든요. 자, 보세요. 산 해발고도 얼마밖에 안 돼요? 102m밖에 안 됩니다. 되게 얕은 산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산책해도 될 정도로 봐요. 해발고도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인이 15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치를 봐요. 자, 다른 다부동 전투는 여러분 이해하고 싶도록 하면 지금 중앙고속도로 있죠. 대구에서 출국 거쳐서 안동간 중앙고속도로 있죠.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3.28 고지 전투는 바로 이 석적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해놓은 데 있죠. 표시. 요 지나가서 배우고 요 지금 표시해놓은 곳이 어디냐? 외관철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외관철도. 여기가 외관철도. 외관철도가 상당히 뭐합니까? 가깝죠. 그리고 해발고도가 막 이렇게 600m, 700m도 아니고 해발고도 100m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 전부 다
화력을 다해서 전투를 한 이유는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정답이 뭐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 지금 요 지역이 외관 중심이지 않습니까? 외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적 바로 밑에 이 외관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녀보신 분들 알다시피 여기에 외관 지역에 낙동강을 끼고 국도가 3개가 지나가요. 그 국도 3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국도 67번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구미 김천입니다. 구미 김천. 네. 그 다음에 이 국도 33번도 구미 김천을 가지면 이건 어디까지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상주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국도 4번은 어디로 가느냐? 이 국도 4번이 되게 중요해요. 경주, 영천, 칠곡, 그 다음에 옥천, 대전입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 지역은 쭉 연결되면 대부분 다 북한 지역의 주력 부대가 있는 길과 연결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역은 지대가 높죠. 근데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은 뭐가 낮아요? 지대가 낮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산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평야지대로 오겠습니까? 움직일 때 당연히 낙동강 주변 지역으로 오는 게 훨씬 더 바로 부산을 가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북한의 주력 부대 중에 제4사단이 있습니다. 이 제4사단은 북한 부대 사단 중에서 가장 전투를 잘하는 부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대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럼 왜 북한은 이쪽 지역으로 주력 부대를 내려보내느냐? 이게 어디가 놓고 여기 국도 67호선, 국도 4호선 쭉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부산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김일성은 목표가 있어요. 김일성의 목표는 뭐냐? 원래 소련 군가의 계획에서는 한 달 만인, 그쵸? 6월 25일에 터졌으니까 7월 25일 주겠죠. 7월 24일경에 국토 완정을 해서 통일하는 거였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서 김일성이 두 번째로 내세운 계획이 뭐냐? 8월 15일까지 국토 완정을 하라는 거죠. 광복절날. 그럼 광복절날 통일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 아까 보셨잖아요. 8월 13일까지 대부분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느냐? 북한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8월 15일 날 부산을 점령하라고 김일성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틀 만에 저 부산 지역을 가려면 가장 수월한 루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부전선, 향합산에 있는 이 루트보다는 낙동강을 끼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가면 뭐하냐? 아까 보신 것처럼 유엔군이 있던 낙동강 지구와 똑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럼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어디 루트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이 루트를 끊어요. 근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전차 부대가 투입됐어요. 유엔군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머리를 씁니다. 뒤에 나와요. 요 머리를 씁니다. 그 머리가 뭐냐? 바로 이 3.28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루 전날인 1950년 8월 16일 날 출입됐습니다. 자, 한국전쟁이 끝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입됐던 첫 번째 전투기가 몇 대냐면 1000대. 1000대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8대를 바로 이 석적법 지역의 B-29 폭격기를 뭐냐면은 투입되는 폭격기 수가 98대입니다. 그리고 투하된 폭탄의
28분 만에 투하했어요. 그럼 30분 만에 960톤을 투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변 지역 점수가 뭐겠습니까?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를 해야 되냐? 3.18 고지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쵸? 유엔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엔군이 이렇게 저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3.18 고지 지역을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바로 낙동강 방어선과 연결되고 막바로 부산 지역을 함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게 볼링 1리라는 근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치시면 볼링 1리 전투라는 용어보다는 볼링장 전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볼링 1리 전투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볼링 치시면 이렇게 쭉 공을 쭉 굴리잖아요. 그럼 이제 평면에 공을 굴러가야 핀을 맞잖아요. 근데 저는 실력이 너무 안 좋아서 굴리잖아요. 그럼 공이 가다가 쭈르르 하다 옆에 도랑에 빠져요. 그러면 0점 맞는 거죠. 그럼 이 1리가 뭐냐면 볼링공이 빠져간 도랑 있죠, 도랑. 그거예요. 예. 그럼 볼링 1리 계곡, 이 볼링 1리 전투는 자,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산에서 일어납니다. 다부, 금화, 청편. 역시 8월 18일부터 28일인데 이 전투는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군 전차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전투는 바로 이 볼링 1리 전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북한군 전차가 T-34, 그 다음에 미군 전차가 M-26입니다. 근데 자, 그 전에 우리나라에는 전차가 없었느냐? 당연히 전차가 있죠. 근데 그 전차는 경량화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군 T-34와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T-34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을 했는데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당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빨리 함락당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 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 당시 우리나라는 서부전선 지역에 이 T-34와 싸워서 이길 전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T-34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북한군이 빠르게 남한 지역을 바로 통이라고 빠르게 남한 지역을 함락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T-34를 능가하는 전력을 가졌던 게 여기 나와 있는 M-26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축복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육지전에서 바로 이 M-26입니다. 그래서 이 M-26이 들어오면 드디어 이제 상황이 전세가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다 초토화되죠. 이게 이제 M-26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볼링 1리 전투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보시면 항악산 보이시죠? 항악산에서 이렇게 쭉 라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보시고 이 지역은 지대가 높은데 요 지역은 지대가 낮죠. 그리고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계곡처럼 보이죠. 그래서 1리라는 거거든요. 1.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지금 5번도 지나가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지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이 이 산을 점령하고 나면 전차나 병력들이 이동될 때는 산을 넘어서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고속도로 있는 이 지역, 국도 있는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투가 어디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전평리, 금화리, 다구리 일대, 이 일대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차전을 통해서 드디어 국군이 이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 말씀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전투. 이 전투는 되게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가산 상태. 또는 가산 전투인데, 자, 중요한 거.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3.18 고지 전투했죠? 수암산 전투했죠? 불민산 전투했죠?
유학산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 누가 이기느냐? 북군이 이기긴 했지만 누구도 이겼다는 거예요? 북한군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쳐들어오느냐? 여러분 동명면에 있는 가산산을 점령합니다. 자, 여러분 도덕산이 지도 그러는 것 같은데 아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산이죠. 가산 그쵸? 보이시죠?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도덕산이죠. 그러면 가산하고 쭉 이렇게 산줄기가 뭡니까? 연결돼서 어디로 연결해요? 도덕산을 연결해요. 그러면 가산을 점령하게 되면 우선 대구를 방어할 수 있는 도덕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포로 대구 시내를 쏘는 거예요. 이게 가산산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가산산성의 살줄기 하나 또 뭐 연결되느냐? 팔공산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가산산성을 확보하면 바로 이 팔공산 일대 지역 또 팔공산을 장악해서 영천이나 대구로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 도덕산을 장악해서 포로 대구 지역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산을 누가 장악합니까? 북한군이 장악합니다. 그럼 당연히 북군의 입장에서는 이 가산산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 10일간 가산산성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가산산성은 천년 요새예요.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칠곡 지역에 있던 도호구가 어디로 이전을 하냐면 가산산성으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가산산성에 성을 구축하고 뭐냐면은 외병을 상대로 전투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가산산성이 천년 요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군과 유엔군이 북한군을 가산산성에서 몰아내는 전투가 뭐냐? 정말 비극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보조행진정법입니다. 보조행진정법이 뭐냐면 두 개의 중대가 하나의 세트가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중대당 20보를 갖게 돼요. 20보면 40걸음이죠. 40걸음이면 여기서 저기밖에 안 돼요. 그럼 한 개 중대가 저 40걸음까지 가잖아요. 그럼 저기서 다시 중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보마다 중대를 교체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산산성을 함락하는 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 이 지역이 천년 요새이기 때문에 이게 무기막으로는 점령하기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준 증거죠. 마지막에는 국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가산산성 전투가 중요한 걸 봅니다. 아까 제가 가산산성이 북한군이 점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군이 가산산성을 쭉 따라서 팔공산 있죠. 팔공산 따라서 쭉 내려오면 동부이죠. 동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부에 흘러가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금호강 변에서 대구역에 미사일을 5발 포격합니다. 그래가 대구역에 당시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죽거나 아니면은 부상자가 나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임시 수도인 대구도 이제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북한군이 이제 가산산성 금호강까지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바로 50년 8월 17일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8월 16일에 포를 맞고 하루 지난 8월 17일에 야, 대구는 안 된다. 가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가느냐.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산산성 전투에서 북한군이 처음에 함락을 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미사일 포격이 가능했다. 그래서 바로 수도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전투입니다. 바로 3.15 고지 전투. 여러분, 여기가 가산산 전투입니다. 북한군이 쭉 이겨요. 그래서 기사를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덩이라고 되어 있죠. 구덩이.
여기 보입니까? 여기가 아까 성림사였거든요. 성림사. 그래서 성림사 뒤편산이에요. 고지가 315m, 315m죠. 여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바로 뒤에가 뭡니까?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도덕산. 바로 대구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그럼 진짜 여건이에요. 그럼 북한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지역에 뭐야 됩니까? 이겨서 도덕선을 장악해야죠. 그러면 대구 지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군과 유엔군 입장에서는 이 3.15 고지를 무조건 뭐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특히 왜 이 3.15 고지서부터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될 때는 유엔군의 보급 루트와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이 만들어지면서 유엔군 사령 본부가 어디 설치되냐면 이때 유엔군 사령 본부는 당연히 부산에 있지만 다부동 전투를 하기 위한 본부는 어디 설치되냐면 동명면 안양 설치됐어요. 여기가 국군과 유엔군의 다부동 전투 중심, 그 국군 중심 부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쏟아서 말했어요. 다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국군이 사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15 고지전투에서 누가 이겼느냐? 국군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 며칠이니까 이게 9월 12일이죠. 그러면 이제 9월 15일 날 무슨 작전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월 23일 날 한국이 전부 다 전격 북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부동 전투를 살펴봤는데, 자, 이 다부동 전투가 사실은 대구 입장에서는,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로 6.25 전쟁을 본인이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전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기에 대구, 한국전쟁기의 대구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임시수도라는 걸 썼습니다. 저는 1주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정세성 중에 하나를 뽑아라 이렇게 하면 수도였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이면 어때요? 수도는 수도였잖아요. 자, 그러면 1950년 한국전쟁이 떨어졌을 때 대구는 어떤 모습을 했을까? 이게 대구 시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알면 됩니다. 계산상담이죠, 계산상담. 그렇죠? 그래서 계산상담 1대입니다. 그럼 대부분 집들이 다 기와집이에요. 대구의 중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대구의 중심.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대구는 오늘날로 따지면 중부, 그 다음에 수성구 일대, 그 다음에 북부 침산도, 이 정도가 대구의 중심부. 그래서 여기는 사람 살기 상당히 윤택하게 잘 되어 있죠, 시스템이. 도로도 상당히 잘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본 애들이 약간, 일본 사람들이 다 닦은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요거는 지금의 서구 남부입니다. 이 학교를 아시면 돼요, 이 학교. 이 학교. 자, 이 학교, 요 건물 생체를 딱 보시면 돼요. 어디냐? 대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립학교입니다. 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아, 작수님, 큰일 날 뻔했네.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아닌데, 예성중학교. 지금 여기에 뭐가 될 겁니까? 서구시입니다. 여기 서구, 그 다음에 강릉.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건물들 빼고는 전부 다 뭐냐?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완전 다르죠? 네. 그렇지만, 뭐. 자, 평화로운 30만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 대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5분 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자, 1950년 7월 9일이 되면 미 8군 사령부가 지금 대구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7월 14일이 되면 육군 본부가 대구 오고, 자, 그 중에 7월 16일 날 수도가 대구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 동천 비행장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이 한국전쟁기에 대구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1번과 2번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도 이 용어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구지구 방어사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지구 방어사령부는 국군이랑 경찰이 결합되어 있는 군사조직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그 국군 안에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던 경찰들이 전부 다 대구 지역으로 와서 이걸 군사 조직으로 편제를 해요. 군경입니다. 군경.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 편제를 하고 난 뒤에 방어선 지역에다가 전부 다 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경찰들도 주둔을 시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대구지구 방어사령부입니다. 그리고 대구지역 방어사령부가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일정 정도의 그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다부동 전투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부적지인데 이 임시수도로 있으면서 각종 정부 부처가 대구지역에 설치돼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청사죠. 그 중에서 정부청사는 어디서 있냐면 임진왜란 이후 대구 지역에 감경이 설치되면서부터 대구 지역의 가장 행정의 중심지였어. 오늘날 여러분이 경상감경공원을 알고 있는 경상감경공원. 그래서 경상감경공원에 정부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인천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죄송해요. 잘 읽어볼게요. 이게 인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회의사당인데요. 충격적인 건 국회의사당이 어디 있었느냐? 대구 사셨으니까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저 때만 하더라도 시내에서 만날 때 랜드마크, 대백, 또 하나가 뭡니까? 하늘극장, 하늘극장. 그래서 이 하늘극장이 옛날에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대구시에서 이런 지역에 팻말을 하나 세워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하늘극장이 한국전쟁기에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팻말 세워놓으면 한국전쟁 기억하는 데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갔을까? 이것은 대통령. 여러분 시내에 가시면 국제보상기념공원이 있어요. 국제보상기념공원은 지금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다 허물고 사라졌는데 당시에 이 국제보상기념공원 안에 여기 보시면 바로 이 경북지사 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사에 대통령 진구실과 관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바로 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시수도 40일 가량 있으면서 이제 뭐 공군도 있고, 그렇죠, 육군도 있고, 그다음 병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각종 시설들은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학교 건물을 활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 기간에도 사법기능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기관의 핵심은 재판소잖아요. 재판소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경상감경공원 옆에 보면 대구 중국파출소가 있고 대구 중국파출소 옆에 보면 대구 종로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 종로초등학교는 대구 지역 최초의 학교이죠. 초등학교로. 그 대구 종로초등학교가 바로 이 한국전쟁 기간에는 재판소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는 재판소를 쓰고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야간에도 수업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5시 이후로는 그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첫 시간에는 이 한국전쟁 전체 역사를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부동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0%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아까 보신 것처럼 10,000명이 넘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잇게 한 전투이고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있기 전까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다부동 전선에서의 대부분의 승리는 북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바로 이 다부동 전투의 승세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에参加했잖아요. 그럼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죠. 그럼 며칠이 걸립니까? 13일이 걸리잖아요. 이 13일 동안 북한군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오늘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사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잖아요. 유엔군이 9월 13일에 서울, 인천을 쓰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난 뒤에 13일을 끌지 않았다면 전쟁은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것이다. 왜냐? 라고 했을 때 북한군이 남쪽 지역에서 대부분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수업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성군 지역의 6.25 전쟁과 관련되는 유적지를 방문할 건데 두 군데를 갑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군 장군 호국 기념관을 가고, 두 번째는 한풍에 있는 달성군 충혼탑을 가실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달성군 지역에서는 대부분 낙동강 방어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성군에서도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한풍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래서 한풍도 1976년에 되게 빨리 이 충원탑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도 여기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마지막으로 토요일날 달성군 지역에 한국 전쟁 관련되는 유적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